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과 유럽에서 전해진 소식에 희비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0.3%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6%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유로존의 국가 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무역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1.33% 내렸고 영국 증시는 0.71% 하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고배당이나 높은 성과급 지급 등의 움직임에 대해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했던 글로벌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제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내장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엿새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837이었나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장 막판 프로그램 매물로 1820선 회복에 이제 우리가 맞췄어야 했었는데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4천억 원 이상 주식을 샀던 점은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코스피 시장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금통위 금리 결정 그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였죠. 이제 그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조금 제한적이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 막판에 음봉을 그렸던 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시장 자체 영향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 1823.10포인트에 마감을 했죠. 지금 0.7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무엇보다 지금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기한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4,4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화되었던 부분이 수급 악화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한 1,714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 개인 같은 경우도 한 1,900억 정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10월 6일부터 10월 6일 이후부터 지금 현재 한 2조 5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물량을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서 다 받아내주고 있다는 거 자체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한미 FTA 수혜주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다음에 부품주, 그다음에 지금 항공주도 어떻게 보면 한미 FTA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대한항공은 지금 상한가 턱 밑까지 상승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타이어 관련주,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에 지금 투신권 1700 이하권에서 매수했던 물량이 지금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으로서 좀 출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마저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한다라면은 지수 자체는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시장도 투신에 귀환이 없다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 종목을 언급을 드릴 텐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3인방이겠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624억, 현대차 580억 정도, 그다음에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31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LG화학도 지속적인 매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 신한주주 같은 경우도 237억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 한 340억 정도 순매수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CJ제일제당, KB금융, 삼성증권, 하나금융주주 일단은 금융업종이 상위권에 좀 랭크가 돼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화학이나 자동차에서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기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위권 매수에 랭크를 돼 있지는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 시장 외국인 기관 매도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그다음에 LG전자, NHN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의 매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420억 매도, 대림산업 265억 매도, 기아차 260억 매도,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매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쪽도 6거래일 연속 오름세였습니다. 470선 회복을 했고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또 연일 강세입니다. 코스닥 쪽도 봐주십시오. 네.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좀 그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탄력이 조금 더 있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이 안정된 만큼 개인의 자금이나 기관의 자금이 상당히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시장 473.56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1.16%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190억 정도 매도, 기관 같은 경우는 268억 매도, 개인 같은 경우는 한 506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마찬가지고 그저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3조 원가량의 거래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매물벽에 있었던 물량을 다 흡수하면서 주가는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좀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 위주로 아니면은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 쪽으로 물량이 좀 출회가 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지금 STS 반도체도 그렇고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악재가 지금 뭐 크게 출회된 부분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크게 나오면 3%대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준 것은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지금 수급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시세 자체를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된 그러한 종목들은 나중에 그러한 물량들이 이탈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종별로도 상당히 조금 시비가 좀 엇갈렸죠. IT 부품주 중에서도 뭐 멜파스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반면에 뭐 STS 반도체 하락세를 유지했다라는 거. 일단 지금 뭐 업종에 대해서는 주목할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뭐 성화이텍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한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려보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게임빌, 그다음 차바이오엔, 그다음 네오이지 인터넷, 그다음 실리콘웍스. 그럼 실리콘웍스는 최근에 들어서 좀 매수 전환된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게임 관련주나 인터넷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57억 정도 매수, CJ 오쇼핑이죠.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물량을 CJ 오쇼핑을 기관이 좀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SK컴즈라든지 JC 지속적인 기관의 매수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기관의 큰 이탈로 나오게 될 경우는 좀 급락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페스를 제외한 뭐 인터넷 포털주, 다음이나 SK컴즈, 그다음에 CJ 오쇼핑이나 JC 게임 관련주들은 기관의 이탈이 언제 나오는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함께 봐드립니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낙관론이 너무 지나쳤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았지만 그래도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금융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었고 또 미국장 마감 이후로 나왔던 구글의 실적이 좋았는데요. 이를 반영하면서 기술주는 강세였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에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유럽과 또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유럽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은 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예. 일단 장 마감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어떤 그 유럽 쪽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실로 이어지기보다는 최근에 와서 어떤 그 은행권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좀 나와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유럽 증시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출발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하락 출발했는데 중국의 무역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체인 까르푸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을 제외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표할 수 있는 유통업종 그리고 소비업체라고 할 수 있는 까르푸의 실적을 하향 조정했다는 그 부분은 어쨌든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 시장 강세 영향으로 인해서 초반에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상승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국의 그 무역 흑자 감소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세계 경기에 대한 어떤 위축에 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심을 위축시켰고요. 그러면서 하락 전환을 하면서 또 하락폭을 확대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슬로바키아가 하루 만에 EF/SF하는 가격을 시키면서 어떤 그 EF/SF의 그런 그 유럽 쪽의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기반이 됐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선반영이 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까르푸가 올해 순이익이 2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던 부분들이 좀 더 크게 슬로바키아보다는 더 큰 조금 악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피치가 또 영국의 국영은행인 RBS 그리고 로디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도 시장에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유럽중앙은행이 민간 채권단의 손실 부담을 좀 강제하는 민간 참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출발도 좋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약 후약의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영국은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주의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타 국가에 비해서 금융주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0.7% 정도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금융주 그리고 원자재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중국의 그 무역 흑자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국의 9월 무역 흑자 같은 경우는 145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177억 6천만 달러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이 지난 2월달 이후에 가장 적은 폭의 증가세를 보인 부분이 증가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그리고 환율 분쟁이 점차 고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요. 위안화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부분도 중국의 무역 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수출 지역인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수출 증가폭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들의 재정 위기 그리고 경제 리세션 부분들이 점차 그 신흥국의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으로 좀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좀 염려가 된다고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럽 증시의 중국의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좀 크게 조금 그 악재가 됐던 부분인 유럽 중앙은행에서 나온 그런 내용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통한 부채국 지원 시 민간 채권단의 손실 부담을 강제하는 이른바 민간 참여에 대해서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월간 공보를 통해서 민간 참여는 은행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 참여는 은행과 다른 민간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부채국 채권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러면서 유로존 각국 은행들의 재무제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좀 우려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이지 않거나 강요가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어떠한 신용사건이나 선택적 디폴트 혹은 디폴트 방지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폴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는 부분은 어쨌든 그리스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은행권의 자본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증자보다는 어떤 EF/SF를 통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한 그 자본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근에 민간 참여, 민간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독일과 조금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하락 출발했지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무역 그 흑자가 좀 감소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개장 전에 발표된 JP모간의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지만은 어떤 그 자세하게 뜯어봤을 때 IB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트레이딩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초반에 악재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하락폭을 이룬 JP모간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 하락폭을 좀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JP모건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이유 때문에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그 중국의 무역자가 안 좋게 발표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원자재 수요 감소를 일으키지 않겠나 그런 염려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도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장중반까지 좀 약세를 보이던 지수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탈리아 국제 금융주 정크본드를 매일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의 실적 영향 때문에 금융주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약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S&P 같은 경우에 0.45%, 0.3% 정도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소대 말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글의 실적이 좀 반영되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기술주는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상반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JP모건 실적에 관한 부분 좀 자세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은 3분기 순이익 42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0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인 92센트보다 좀 개선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2분기 54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27달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라고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세세하게 좀 뜯어본다면은 투자은행과 트레이딩 손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불안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서 투자은행 부분 수익이 전분기 대비 30%나 감소를 했고요. 일단 회계 조정이 없었다면은 순 손실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관련 법정 비용도 주당 15센트 비용을 소비한 것이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쳤습니다. 시장 불안으로 투자 수익이 감소하고 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향후 1년 반 내 투자은행 부분에 1000명의 또 감원을 하겠다는 그런 구조조정 소식도 내놓으면서 어떤 추가적인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어쨌든 예상치보다 좋았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세세하게 뜯어봤을 때 시장이 어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1000명의 감원 소식이 어떻게 본다면 조금 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1000명의 감원 소식뿐만 아니라 연결해서 어떤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은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4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40만 5천 건에 비해서 1000건 정도 감소를 했고요. 기업 해고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신규 고용이 여전히 부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40만 건 이상 유지하고 있는 원인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신규 고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신규 실업 건수는 계속해서 40만 건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개장을 앞두고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가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한편으로 연속 상승에 따른 경계감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경기에 대한 신뢰감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주는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업종 및 종목별 반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양증권은 독프 정상회담 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분기 어닝 시즌이 기존 우려와 달리 중립 이상의 이벤트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경제지표 결과 역시 기업 실적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판단해 결과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향한 안도랠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계절적인 효과가 아니라도 배당주에 대한 매력은 충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기업의 전통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배당을 하던 기업들이 계속하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지속적인 배당 그리고 순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금통위가 동리를 또 동결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예. 오늘 리포트 내용 살펴주십시오. 예, 어제 금통위 결정 일단은 금리 동결로 나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선 일단 만장일치 금리 동결이었지만 금통위원들의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가를 고려하면 정책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불안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가와 금융 안정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동결이라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증수 한은 총재의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같은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국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세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또 물가가 매우 높은데 정책 금리를 인하 결정을 한 중앙은행이 있다라는 김 총재의 말은 물가가 매우 높은데도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하는, 즉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의 압력입니다. 경기 침체를 논의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은 생각보다 좀 제한적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140달러에서 약 3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유가는 중동이 잠잠해진 데다가 그리스 파산과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동 사태 이전 레벨인 70달러대까지는 아직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작아서 고점 대비 약 15달러 정도 남짓 하락했을 뿐입니다. 주가와 금리는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유가는 경기 둔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생적인 경기 회복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GDP에서 유류비의 비중은 경기의 큰 사이클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유가가 상승해서 GDP 내 유류비 비중이 높아지면 유류비를 제외한 소비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고 생산과 투자의 감소도 유발됩니다. 유류비 비중은 지난 2008년 상승세를 반복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도 유가는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의 디폴트와 금융시장 패닉 상태를 막아보려는 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는 유가를 좀 다시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은 경기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CD금리 상승을 통한 가계부채의 이자 비용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총재의 말은 약간 말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리 인상이 어려운데 물가가 상승한다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흡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월과 마찬가지로 통화량 조절 정책으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정책금리는 상당 기간 동결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신영증권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릴 차례인데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보수적인 좀 투자 입장을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수적이라 해갖고 뭐 큰 폭의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저항권 1840포인트 정도가 일단은 1차적인 저항권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 저항권을 좀 뚫어내야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 일단 투자자들 모두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을 때도 되지 않았냐라는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정이 나온다면 너도 나도 다 함께 좀 같이 팔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연출될 시에는 좀 큰 폭의 좀 조정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1840선 근처, 그러니까 뭐 1840선까지 딱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오른다면, 그 언저리까지 오른다면은 일단 일부 비중을 좀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합니다. 지금 유럽은행 3차 스트레스 테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EU 정상회담 전까지는 발표치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24일 정도에 지금 EU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차례 다시 한번 그 결과에 따른 지금 조정의 빌미 이 부분도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중국 CPI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동안에 긴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물가였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그러니까 식품까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지금 중국의 CPI가 한 6%에서 한 6.4%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올 경우에 시장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를 상당히 좀 유심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초까지는 변동성을 상당히 좀 고려해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중국 CPI 그다음에 지금 G20 정상회의가 지금 11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 공조가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땐 바닥권은 이제 찍은 것 같긴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때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셔갖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을 때는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내수주겠죠. 중국 상장 기업,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국내 상장한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 좀 진출해 있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떤 부분인지 좀 찾아갖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오히려 지수가 조정받을 때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익 팀장님 의견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만 해도 피치가 영국과 스위스 국가은행들 등급 강등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또 S&P는 스페인 등급을 하향 조정시켰죠. 피치가 유럽, 미국 대형 은행의 13곳에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다라는 뉴스 지금 막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럽 재정 상황이 좀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낙관론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갈까요? 공교롭게도 조금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조금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주말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씀 한번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에 악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S&P에서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피치가 UBS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부분 그리고 유럽 이슈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은행 RBS와 RBS와 같은 국영은행의 두 곳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조정이 좀 빌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조금은 어제 장 후반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이제 시작할 만한 구간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업종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예상되고요. 일단은 시장부터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먼저 보실 화면이 무슨 화면이냐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왜 보냐면 최근에 와서 상당히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 고점에서 이렇게 딱 저항을 받는 부분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지금 현재 화면을 좀 당겨 본다면은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전 고점까지 아직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전 고점까지 항상 1790포인트 회복할 때 1850포인트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여기서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고점까지 갔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850포인트까지 아직 가지 못한 것을 지금 현재 화면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물 차트도 마찬가지로 본다면은 지금 선물 차트도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전 고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교롭게도 전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장을 받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선물과 그리고 대형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코스피 200 지수의 지수가 전 고점에서 장을 받는다면은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1850포인트 돌파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코스피 200과 그리고 선물 지수를 말씀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부분에서 선물과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185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좀 장을 돌파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화면을 좀 추가적으로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은 일단은 그 최근에 와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업종에 가는 부분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업종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최근에 와서 조선, 화학, 철강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그 업종별 현황을 한번 같이 본다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IT라든지 그리고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화학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철강 건설 업종들이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 의료정밀이라든지 은행주는 위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조선, 화학 그리고 철강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그 대형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어제적 시장에서 이런 업종들이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이 좀 깔아앉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내려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적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IT 그리고 은행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조선 화학 업종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1850포인트를 단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돌파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급적인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위쪽으로 잡고 있다고는 좀 힘들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현물 쪽에서 4,400기나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드려보자면은 최근에 어제 전까지 외국인들이 705계약 정도 매수 포지션 좀 누적을 시키는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선물 쪽에서는 2264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을 쌓으면서 마찬가지로 그와 반대로는 현물 쪽에서는 4,400 정도 매수를 하면서 어떤 해지 포지션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이 4,400을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지성 매수지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매수가 아니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선물 동향에서 매도 포지션 쪽으로 넘어갔다는 부분은 조금 더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1850포인트는 오늘 쪽에서는 돌파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그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조금 반등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수익 실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조금 오늘 시장에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그 업종 부분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종목의 그 관심 종목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날마다 그 5종목 정도 관심 종목을 말씀드려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정밀학, 힐라코리아, 롯데상강, 제일모직, SKC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쪽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롯데상강으로 좀 포트를 좀 교체를 시켰고요. 아무래도 어제 좀 하락이 있긴 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큰 손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상강을 좀 교체를 해보고요.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40일선에 대한 돌파, 장기적인 추세를 돌파를 해주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21선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분에서는 21선의 지지력을 한번 확인해보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쪽에서 마찬가지 21선의 지지력을 보인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전일 좀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쪽에서는 포트를 제외할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된다면 계속해서 유지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삼성정밀학 같은 경우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 얘기 듣겠습니다. 먼저 호일빈 팀장님. 네. 예. 오늘은 좀 대형주 갖고 왔습니다. 일단 대형주 중에서도 살만한 종목이 충분히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대림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일단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지금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머가 있었는데 중동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 수주 취소가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근거는
루머들이 돌면서 아무래도 좀 가장 큰 피해를 본 종목 중에 하나가 대림산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았었던 부분에서 기관의 매도가 큰 폭으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물량 부담이 상당히 좀 작용하고 있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지금 근데 이제 기업 가치를 보신다라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가담할 그런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BR 기준에서 봤을 때도 0.8배, 그다음에 지금 올해 예상 PR로 봤을 때도 한 7배 정도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진 다음에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탄력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현재로서 아직까지도 기관의 매도가 추격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보다는 좀 기업을 보시고 사실 때가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81,500원에서 82,500원 구간에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어저께 한 고점 라인이겠죠. 85,000원까지는 단기 목표가로 설정해 보셔도 되겠다.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갭이 발생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요번에 그 주가가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상승을 했을 때 10월 11일 날, 그 다음에 10월 10일 사이에 좀 발생했던 갭 부분인데 그 라인이 이제 8만원대거든요. 그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9,50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리스크가 큰 부분은 아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 종목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종목입니다. 예. 참전레저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전레저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삼천리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테마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전거 사업과 그리고 여행 패키지 그 판매 등 뭐 여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천리 자전거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어떤 자회사 삼천리 자전거의 자회사 개념이라고 좀 이해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테마고요. 최근에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그 만들어지는 소식 때문에 자전거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10월 6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급등의 흐름이 좀 나올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가져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 좀 바로 넘어가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0월 6일 날, 이렇게 그 자전거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5일 동안 5일선과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5일선의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반등에 어떤 위쪽으로 좀 향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소폭 이렇게 증가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급등하고 난 뒤 5일선과 이격을 줄이고 그리고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시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를 4,490원에서 4,56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241선까지 설정을 해보고 싶은데 그보다 조금 소폭 위에 있는 4,850원에 일단 설정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있는 4,420원에 놓고 일단 오늘 하루 놓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홍의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 지수가 막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강하게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 정도 1852선 잡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보다는 좀 약하네요. 한 1% 정도 그래도 강세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마지막까지 또 투자 전략 잘 가져가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